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1장.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성장소설에는 어김없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유가 뭘까? 사춘기가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라서가 아니다. 성장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자존감을 갖추면 사랑부터 찾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랑에 대한 능력부터 의심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이 사랑 고민 상담자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자존감 문제에 봉착한다. 역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사랑도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다. 멀쩡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사소한 핑계를 대며 퇴짜를 놓기 일쑤다. 속내가 궁금해. 말은 그렇게 해도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냐? 라고 떠보면 진심으로 정색을 한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놀랍게도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강렬히 원하면서도 기피한다. 연애를 할 때조차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자신이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한 사람과 오래 사귈 수 있는지 자신 없어 한다. 자신은 연애 불능자라고 단정하고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도 말한다. 그러니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평생 외로울 것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또 사랑을 갈망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대시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겉으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등 좋은 말로 거절하지만 마음 안에는 내 성격을 알면 떠나갈 게 뻔해.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질려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무척 안타깝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은 망상에 가까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든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엔 겸손하거나 착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본인이 후회가 늘어간다. 그냥 지난번 사귀던 사람하고 쭉 가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지났고 흐른 시간만큼 나이도 먹었지만 떨어진 자존감만 그대로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이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후회하면서도 자신이 사랑 부적격자라고 믿는 데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자신 비하는 더욱 견고해진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비극이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신뢰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제각각 독립적인 존재지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팀을 이루고 사회를 이뤄갈 수 있다. 승객은 기관사를 믿어야 몸을 맡기고 여행할 수 있다.
이 기관사가 운전면허는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편안하게 여행하지 못한다. 이렇듯 누군가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기초 믿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갖는 기초 믿음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다. 아이에게는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왜 이렇게 칭얼대서 나를 힘들게 하니? 라며 짜증을 부리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최초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 엄마의 겁으로 인해 아이는 자꾸 배가 고파지는 나는 이상한 존재,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기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의 사랑과 양육 방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 대한 기초 믿음이 형성되었으나 그 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깨져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매력이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라는 의심을 품기 때문이다. 기혼자의 경우 자기 불신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발전한다. 또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성적 능력을 상실했거나 다른 콤플렉스가 있어 자존감이 무너진 경우에도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 아내가 곁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마음 상태는 못 보고 상대를 탓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 겉으로는 상대를 사랑해서 힘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다. 이른바 나쁜 남자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여자나 제비족의 꿰매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모님들의 저변에도 이런 문제가 숨어 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떠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착각에 빠져 이별을 감수하지 못한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별이 두려워서 만남을 지속하는 셈이다.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세상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사람도 없다. 단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보면 된다. 정말 부모님의 갈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인지, 성격은 어떻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탐색해봐야 한다. 방법은 쉽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장단점을 적어보면 된다. 특히 자신이 어떤 점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지, 어떤 점을 믿지 못하는지 마음속에서 꺼내 바라보자. 사랑은 감정이다. 원한다고 억지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외친들 사랑이 갑자기 솟아날 리가 없다. 따라서 당장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하나도 없다면 남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 그것이 설령 타인의 오해이거나 드러난 겉모습에 불과할지라도 누군가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자. 이런 행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집이 어딘지, 무엇을 했는지 등 사소한 관심이 번져 존경과 사랑이 싹튼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으로 재밌지 않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니 말이다. 나를 아는 만큼 사랑 능력도 커진다. 2장.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퍽 불쾌한 기분이 든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쌍둥이 형제와 꼭 붙어 다니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야단 맞는 느낌이고 매사 비관적이 든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혼자 길을 걸어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 외로움이 느껴져도 많이 괴롭지 않고 방황할 때도 사랑하는 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외톨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 자신감이 타인과 있을 때 생기는 불안감을 없애준다. 그리고 자신감이 매력으로 작용해서 주변에서 인기도 얻는다. 나도 내가 몹시 싫었던 때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무기력증에 빠졌다.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고 식욕도 없고 만사에 흥미를 잃었다. 씻지도 않고 겨우 학교에서 가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었다. 평소 모범생으로만 살아온지라 스스로도 이런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놀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친구들은 밤새 공부를 하고 와 낮에 조는 거라고 쑥덕였지만 나는 굳이 그게 아니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누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당연히 가족들도 모르는 듯 했다. 형이 입시를 앞둬 막내도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 뭐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나? 하면서 점점 냉소적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잠깐 따라 나오라고 했다. 그러곤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으로 나를 데려갔다.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아무거나 다 사. 늘 그렇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책장을 여기저기 들려보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책을 골랐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글이 눈에 꽂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운이 생기면 그 책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그때 무기력에 시달리던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있다. 바로 나 스스로 내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의지도 없고 승부욕도 사라진 내가 싫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성적이 떨어졌거나 가족과 불화가 있는 거라면 낫겠는데 나란 존재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괴로웠다. 책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17살 고등학생인 내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관한 글은 적잖이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처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중에 혼란에 빠질 때마다 큰 용기를 얻었다. 지금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는 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었다. 아무리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는 단호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술이나 온라인 게임에서 벗어날 때도 그랬다. 분위기를 맞추거나 아이템을 모으는 것보다 내 인생을 챙기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른 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괴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나는 이들에게 유난히 신경이 쓰인다. 아마 지독하게 알았던 경험 때문 아닐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면 20대에도 나는 무기력하거나 게을러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게으른 구석이 있었고 그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추측건대 매사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데다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 느껴지는 흥분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싫어지는 감정은 대학에 가서도 나를 괴롭혔다. 의과대학에서는 멋진 아이들 투성이었다. 어쩜 그렇게 다들 머리도 좋고 술도 잘 먹고 성실하기까지 한지 나와 심하게 비교가 됐다. 도대체 나는 왜 저들처럼 세련되지 못했을까? 왜 난 한 번에 외우지 못할까? 하는 열등감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다른 길을 택한 친구들은 군대에 가 있거나 고시촌에서 힘들게 살며 나를 부러워했다. 그런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놔봤자 공감해주지 못할 것이 뻔했다. 무엇보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들에게 이해해달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무는 방법으로 그 시절을 견뎠다. 돌아보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감정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문제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연인에게 무관심하면서 행복하기는 어렵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 중 미운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불편해진다. 부부간의 무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그 싫어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떻겠는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잠자는 모든 순간 싫은 나와 마주해야 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하니까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 있다. 무기력한 내가 싫고 키가 작은 내가 싫고 성격이 모난 나에게 화가 난다. 그럴 때마다 서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내 등에 업혀서 하루 종일 나를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어떻겠는가? 어떤 장치가 귀에 꽂혀 속삭이듯 너는 못났어. 너는 남들보다 무능해. 라고 세뇌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자신을 미워하면 그게 안 된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인다. 숱한 비교와 비난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생각이 자꾸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기 쉽다. 이에 반해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인생은 상당히 수월해진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서도 마치 둘인 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진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을 되짚어보며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근심과 불안에 빠질 일이 없다. 물론 자신을 사랑해도 괴로운 일은 생긴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연인과 이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세운다. 평소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빨리 면역력을 회복하는 이치와 같다. 마치 기운을 북돋우고 위로해주는 친구를 곁에 둔 거나 진배없다. 내가 곧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이다.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 혹자는 그러면 너무 자기 안위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른다. 좋은 질문이다.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었거나 억압해왔다면 더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다. 투사해도 괜찮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자기 안위에 빠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다. 그 덕에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때론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우린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까. 3장.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사랑. 사랑을 많이 받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인기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도 인기와 무관하게 정작 본인은 불안하고 외롭고 사랑받을 리 없다고 여기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포장과 과장을 반복하지만 그럴수록 내면은 더 황폐해진다. 차츰 이렇게 자기 확신이 줄어들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심하게 된다. 당연히 괜찮은 사람은 나를 사랑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의 사랑을 덜컥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아도 의심부터 한다. 처음엔 의심하며 만나다가 나중엔 매달리는 형국이 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강렬한 사랑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집착이다. 집착은 병이다. 긴 병에 효자 없듯 집착은 굳건한 사랑도 떠나가게 한다. 집착 때문에 사랑이 떠나면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거봐, 또 떠났잖아. 역시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법정 스님의 저서 무소유를 보면 난초 키우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군가 선물해준 화분 하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스님은 행복감에 젖는다.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고 눈길을 주는 일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딱 그만큼 걱정도 함께 따라왔다. 집을 비우게 되면 혹시 말라 죽지는 않을까?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하고 없던 걱정이 생긴 것이다. 강아지나 화초 등 살아있는 뭔가를 길러본 이 사람이라면 스님의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어떤 것에 애착이 생기면 행복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싹 튼다. 그 대상이 사람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사랑에 빠진 남녀는 달콤한 행복에 빠져들지만 동시에 사랑이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조바심과 불안도 함께 느낀다. 그래서 대개 연애를 시작하고 석 달이면 웬만한 연인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닥거리고 화해하고 다시 사랑하고 화해하고 싸우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이 과정을 남들보다 격렬하게 겪는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시작해도 더 빨리 다투고 더 심하게 다투며 화해도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한 번 더 떨어진다. 사랑을 할 때마다 더 소심해지고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상해서, 배울 게 많아서, 잘생겨서, 순수해서, 불쌍해서, 자꾸 생각나서, 또는 아무 이유 없이. 그중 상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밖에 없는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 속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건 상당히 특별한 일이야. 남들은 그러지 않거든 하는 뜻이 들어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엔 특이성이 포함된다. 예뻐서 사랑한다는 특별하게 예쁘다는 뜻이고 돈이 많아 사랑한다는 남보다 눈에 띄게 돈이 많아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원래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워 라는 전제가 있다. 이 느낌은 사랑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호막이 된다. 반면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잊은 사람에게는 사랑도 어렵다. 연인들이 다투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명제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념일을 안 챙겨줘서, 약속을 안 지켜서, 전화를 자주 안 해서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은 똑같다. 나는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를 안 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성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나를 잊을 수 있지?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된다. 하는 말은 다르지만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명제를 확인받고 싶은 의도는 똑같다. 너를 진짜 사랑해. 그럼에도 바쁠 땐 전화를 못할 수도 있는 거야. 너야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반론이 몇 번 오가고 감정이 격해지면 이내 싸움으로 번진다. 가벼운 사랑 싸움이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런 싸움이 반복되고 근본적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연애 패턴이다. 이렇게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으면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키우는 데에도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가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긴 하니?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버텨낼 장사가 있겠는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말에는 시간을 안 지켰다는 질책만이 아닌 내가 가치 없는 존재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야 라는 의미까지 숨어 있다. 사랑이 취했을 땐 그러지 않더니 내 정체를 알아버려서 사랑이 식은 거지 라는 불신도 섞여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 싸움은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대는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사실, 앞으로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만도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 이후의 행동을 바꾸거나 의견을 맞춰가는 데까지는 갈 엄두가 안 난다는 점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에게 집중을 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의 모난 성격, 외모, 상처, 애정 등 부족한 점들을 떠올린다. 누가 봐도 사랑 문제가 아닌 자존감 문제다. 반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의 연애는 다르다.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오래 빠져 있지 않는다. 간혹 기분이 나쁘고 초조해져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믿음은 견고하다. 이들은 말다툼을 해도 상대방의 특정 행동만 문제 삼는다.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이 꺼져 있었던 사실, 술자리가 자정을 넘겼다는 사실, 약속 시간에 2번이나 늦었다는 그 사실에만 화를 낸다. 그러곤 곧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한다. 물론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도 분노나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 싸움은 대부분 독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들은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낼 정도로 싸움을 끌고 가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화해를 하고 행동 변화를 위한 대책을 빨리 세우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를 안심시키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는 메시지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상대의 표현 방식을 변화시키면서도 자신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사랑을 한다는 건 거기서 얻는 행복만큼이나 큰 에너지를 요하는 감정이다. 이때 그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쓰인다.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기는 사랑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공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정된 사랑을 이어갈 수 없다. 사랑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매번 고개를 떨구는 이유 중 하나는 결정적으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를 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 외모를 보기 좋게 가꾸고 말투나 행동, 심지어 능력과 직장까지 바꾼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 앞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을 할 때 상대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상대를 생각해야 할 때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야 할 때 상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반복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점을 조금 바꿔야 한다. 옷을 고르거나 미용실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에 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들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지나치게 타인의 관점에서 평가받고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주체적이 되어야 한다. 네, 지금까지 파트 2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제 6장까지 있는데 좀 길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3장까지만 읽고 다음 영상에서 4장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저번에 읽었던 내용과 다르게
자존감을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존감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평소에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살아와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도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할까? 라는 행동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누굴까? 라는 생각에는 조금 무뎌지고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회사에 출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루에 몇 번씩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루의 마지막에도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나도 안녕했냐? 나도 수고했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책에서도 읽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럴 여유가 생긴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존감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 갖추고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는 사람도 절대 없고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 회복이 남들보다 더 떨어지거나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남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주진 않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재료이긴 하지만 그 재료를 조립해서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은 바로 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고생하셨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도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